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로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 세 종류입니다. 올라운드 바이크, 에어로 바이크, 엔듀런스 바이크. 인터넷 찾아보면은 충분히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영상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로드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해보고 직접 구입하고 오랜 시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할 말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구입했던 것 중에 다른 브랜드는 좀 다 빼고요. 제가 캐니언을 가장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캐니언이란 브랜드만 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올라운드에 얼티밋이 있고 에어로에 에어로드가 있고 엔듀런스에 엔듀레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캐니언에서 구입했던 로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얼티밋을 한번 보면 구형 SLX 그때 당시에는 최상급 모델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형 SLX 이것도 그때 당시에는 최상급. 지금은 이제 단종됐는데 알루미늄 SLX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알루미늄 중에는 최상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어로드를 살펴보면은 에어로드는 한 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SLX 프레임, 이것도 프레임 중에선 최상급이었죠. 이걸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듀레이스를 보면은 SLX 카본, 이것도 최상급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구입했던 건 SL, 요거는 이제 중급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알루미늄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자전거들 전부 누구 도움 없이 제 돈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전거가 이게 상당히 거액이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구입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은 카본 알로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라인업을 경험해 봤다고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에어로, 올라운드, 엔듀런스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종류를 구분할 때 이제 쉽게들 생각하는 부분이 바람 저항을 덜 받도록 설계해 놓았는가 아니면은 프레임을 부드럽게 설계해 놓았는가 일 겁니다. 충분히 많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오메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하면은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직접 체감을 해보지 않으면은 초보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치수 중에 리치와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치가 길면은 핸들바를 좀 멀리 잡게 되는 거고요. 리치가 짧으면 좀 가깝게 잡는 거예요. 핸들바가 멀면은 좀 더 수그려서 잡아야 되고 짧으면은 좀 덜 수그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스택이 높으면은 핸들바가 이제 높기 때문에 덜 숙이는 거고 스택이 낮으면은 핸들바가 낮기 때문에 더 숙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충 이런 개념인데요. 이 스택과 리치의 비율에 따라서 자전거의 성향이 정해지는 거라고 보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사이즈라고 할지라도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 리치와 스택의 비율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에어로 모델은 대체로 스택이 낮고 리치가 깁니다. 이러면은 확실히 숙이는 자세가 되어가지고 자전거를 에어로하게 탈 수가 있겠죠. 엔듀런스 모델은 이제 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스택이 높고 리치가 짧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숙이고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올라운드 모델은 당연히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에어로, 올라운드, 엔듀런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 저항을 덜 받게 설계되었느냐 아니면은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느냐 그런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 집 근처 노면이 좋지 않아서 엔듀런스를 선택하려는 분이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 그대로 집 근처일 뿐이에요. 가볍게 라이딩을 하더라도 로드는 솔직히 50km 이상 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중에 노면 안 좋은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 근처가 무슨 파리 루베 구간도 아니고 코블스톤 쫙 깔려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집 근처가 노면이 조금 안 좋더라도 어차피 포장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율 또한 자전거 라이딩 전체 코스 중에 10%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이러한 이제 이유를 가지고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엔듀런스 자체가 다른 로드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다, 뛰어나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은 진짜 포장도 안 되고 길 개판인데요. 만약에 집 근처 도로가 포장도 안 되고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다. 그러면 로드바이크 자체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거 봐야 됩니다.
자, 로드바이크에 입문을 해가지고 입문 단계를 지나고 카본 프레임, 카본 휠, 울테그라급 구동계 정도 세팅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은 이제 좀 잘 타게 될 거고 어느 순간 라이딩 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페달링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뭐 피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에어로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선수는 아닌데 조금이라도 빨라지기 위해서 아니면은 남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연구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요. 이제 그런 시기에 만약에 본인이 올라운드를 타고 있고 에어로바이크를 타본 적이 없으면은 에어로바이크에 대한 이제 짝사랑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보다 잘 타는 그룹에서 라이딩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연히 평지 어필할 것 없이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흐른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어필해서 뒤처질 경우에는 뭐 나보다 잘 타는 사람보다 빨리 못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정상에서 보통 이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평지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라이딩 중에 이제 흐르면은 괜히 그룹에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이제 스크래치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 거를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음에는 퍼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필살의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좋은 걸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장비에 눈에 꽂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전거를 올라운드에서 에어로바이크로 바꾸면 최소한 평지에서는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를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유로 자전거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전 말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평지에서 뒤처지는 경우는 본인 자전거가 에어로 하지 않아서 퍼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 속도가 빨라졌을 때 이제 인터벌이 생기고 그 인터벌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이제 올라운드 자전거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올라운드 자전거가 좀 좋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자 그래도 뭔가 하여튼 장비를 바꿔가지고 더 빨라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뭔가를 바꿔서 빨라지고 싶다면은 에어로바이크에서 가지 말고 그냥 현재 타는 거에서 더 좋은, 더 비싼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더 좋아져요. 더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타막,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에 한 이제 중급 정도를 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에어로바이크인 벤지로 이제 넘어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벤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벤지 안 가고 더 높은 등급인 S웍스 타막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사실. 그런데 뭔가 이제 자꾸 이제 획기적인 걸 찾다가 보면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너무 위험한 복불복이다. 저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확실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런 걸 사용했을 때 단점이 뭘까요? 어떤 장치가 있으면은 장치가 없는 보통 자전거보다 이제 무게가 증가하고 그리고 자전거에서 고장날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서 솔직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뭐 승차감인가요? 뭐 무게가 신경 쓰이나요? 아니면 자전거 성능이 신경 쓰입니까? 아니면은 무릎 부상에 신경 쓰입니까? 아니죠. 자전거 잡소리가 제일 신경 쓰이죠. 자전거 타면서 사람 가장 미치게 하는 거는 자전거에서 나는 잡소리예요. 요거 인정하십니까? 자전거 회사들은 자전거의 진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마케팅을 위한 건지 계속 새로운 기술을 뽐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기술이 갖다주는 효과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이지 기술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단 1도 언급이 없어요.
처음에만 뭐 어우 이거 봐라 대박이네 싶더라도 이게 1년도 안 돼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뽑기가 좋아가지고 2, 3년 잘 타더라도 이제 이게 워런티도 끝나고 부품이 단종이 되어 버려가지고 유지 보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매우 주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게 여러 회사들이 같이 쓰는 표준 규격이 아니고 한 회사만 이제 단독으로 쓰고 있는 뭐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은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타 테스터가 아닙니다. 리콜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자전거를 재밌게 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를 찬성합니다. 차라리 진짜로 이게 이유라면 지지합니다. 올라운드에서 에어로를 가든 엔듀런스로 가든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점은 뭐 검증되지도 않는 성능보다 오히려 이게 가장 순수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갈 때 가더라도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 피팅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아봐야 돼요. 핸들바 스템 조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아예 핸들바랑 스템을 교체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에어로바이크가 사실 대체로 레이스 성향 포지션이기 때문에 스택이 낮고 리치가 좀 깁니다. 이거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스템이 꼽히는 위치가 낮게끔 프레임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스템이라고 할지라도 더 낮고 더 멀게 느껴질 거예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핸들바 폭 42, 스템 100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게 핸들바에 보면은 핸들바에 리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잘 안 써지세요. 올라운드나 엔듀런스에 달려있는 핸들바보다 에어로바이크에 달려있는 핸들바가 리치가 더 긴 걸로 달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여도 스펙으로 봐서 같아 보여도 좋게 말하면 에어로한 자세, 나쁘게 말하면 불편한 자세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 자전거를 타야겠다면은 내 눈에 이쁜 에어로바이크를 타야 하는 겠고 불편하게 타기는 싫다면은 이 부분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핸들바 스템 변경이 가능한지,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스택 리치 비율이 너무 극 레이스 성향인지 아니면은 뭐 적당한 레이스 성향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에어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이스 성향이에요. 스택이 낮고 리치가 길어요. 그런데 핸들바가 이게 일체형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엄청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지 때문에 이런 에어로바이크로 넘어왔는데 간지를 포기하고 억지로 핸들바도 바꾸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보류를 해놓고 좀 다른 방법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트랙 마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H1, H2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H1이 좀 타이트한 포지션이고 H2가 좀 편한 포지션 이런 건데 같은 프레임이라도 지오메트리가 미세하게 다르게 나온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H1.5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중간 정도 타협을 봐가지고 나온 지오메트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에어로라고 해서 무조건 극수그리 자세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 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에어로를 위해서 너무 특이한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지 한번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또 트랙인데 트랙 마던 이제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주 바뀌었는데 에어로를 위해서 선이 너무 어거지로 이제 구겨져 있는 모델도 있었어요. 그리고 케이블 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변에 이제 날개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샵에서는 이게 정비가 안 돼. 정비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비했다고 치더라도 미숙하게 정비를 해놓으면은 이게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본 건데 마돈 타시는 분들 중에서 브레이크 선이 끊긴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프레임 정비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망가지거나 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서벨로 S5가 있어요. 서벨로 S5 이거를 보면은 핸들바가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요거 문제 없나 하고 한번 좀 살 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저걸 사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유지 보수 가능할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고르는가에 대한 해답은 본인만 알 겁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본인이 그 자전거를 구매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이 경쟁 대회에 참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라바 기록에 욕심이 있다면은 엔듀런스 성향 자전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프레임의 지오메트리가 레이스에 적합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좀 편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에어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오메트리 자전거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 외에 프레임 성향이나 부가장치는 진짜 말 그대로 보조적인 기능일 뿐이에요. 자전거를 이것저것 구매하면서 느낀 점은 모든 거를 다 만족하는 그런 자전거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자전거가 있다면은 그거 한 대 사면 끝이지 뭐하러 이것저것 사고 고민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르를 세분화해서 나눠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선택 하셔가지고 즐거운 자전거 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